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11월 중순의 어느 날 점심때 식구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마지막 디저트를 먹고 있었다. 그것은 마미가 옥수수 가루와 말린 얼귤나무 열매를 섞고 사탕수수로 단맛을 낸 것이었다. 공기는 차가웠다. 금년 들어 처음 느끼는 차가움이었다. 스칼렛의 의자 뒤에 서 있던 포크는 즐거운 듯이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이젠 돼지를 잡아도 좋지 않을까요, 스칼렛 아씨? 벌써 자네는 돼지의 곱창 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스칼렛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내 혀에도 싱싱한 돼지고기 맛이 도는 것 같은데 맑은 날씨가 4, 5일 계속되면. 이때 갑자기 멜라니가 숟가락을 입술에 댄 채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가만, 누가 온 것 같아요. 누가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데요? 하고 포크도 불안한 듯이 말했다. 상쾌한 가을 공기를 흔들면서 마치 겁을 먹은 심장처럼 다급하게 땅을 차는 말발굽 소리, 뒤이어 스칼렛, 스칼렛 하고 외치는 여자의 새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자를 밀어젖히고 일어나기 직전의 공포의 한순간 모두들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공포 때문에 이상한 새된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셀리 퐁텐의 목소리였다. 더구나 셀리는 1시간쯤 전에 존스보로로 가는 길이라면서 테라에 들러 잠시 이야기하고 간 것이다. 모두들 앞을 다투어 우르르 현관으로 뛰어나가 보니 셀리가 말의 입에 거품이 일 정도로 질풍처럼 마찻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뒤로 흩날리며 모자는 벗겨져서 리본으로만 매달려 있었다. 고삐를 잡아당기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말을 물면서 그녀는 지금 온 방향으로 팔을 흔들면서 소리쳤다. 양키가 와요. 내가 보았어요. 이 길로 와요. 양키가. 말이 막 현관 계단에 뛰어오르려는 순간 그녀는 말의 입이 찢어질 정도로 난폭하게 고삐를 잡아당겨 말머리를 돌렸다. 급하게 옆으로 돈 말은 3번이나 껑충 뛰어오르더니 옆의 잔디밭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마치 사냥터에라도 있는 듯이 4피트나 되는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이윽고 뒷마당을 지나서 흑인 숙사 사이의 좁은 길을 달려가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그녀는 밭을 가로질러서 미모사 농장을 향해 갈 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모두들 잠시 동안 멍청하게 서 있었다. 이윽고 셀렌과 캐린이 서로 손가락을 마주 끼어잡으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린 웨이드는 울 기력도 없는지 가만히 그 자리에서 떨며 서 있기만 했다. 애틀랜타를 도망쳐 나오던 날 밤부터 늘 그 아이가 걱정하던 일이 기어이 닥친 것이다. 양키가 나를 잡으러 온다. 양키라고? 하고 제랄드는 멍청한 소리로 말했다. 양키라면 벌써 와 있잖니. 큰일 났다. 하고 스칼렛이 외쳤다. 그녀의 눈이 겁에 질린 멜라니의 눈과 마주쳤다. 애틀랜타의 마지막 날 밤의 공포, 이고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파괴당한 집, 소문으로 들은 폭행, 고문, 살인 등 모든 이야기가 그녀의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갔다. 엘렌의 반지꼬리를 한 손에 들고 홀에 서 있던 양키 병사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그녀는 생각했다. 난 죽을 거야.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날 죽일 거야. 이젠 난 아무런 힘도 없어. 문득 그녀의 눈은 안장을 얹은 채 거기 매여있는 말로 향했다. 포크가 그것을 타고 팔레턴가로 심부름을 가기로 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말, 그녀의 단 하나의 말. 적은 이 말도, 암소도, 송아지도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암돼지며 새끼돼지들도. 아, 저 암돼지와 재빠른 새끼돼지를 붙잡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던가. 적은 또 퐁텐가의 집에서 얻어온 수탈기며 알을 품고 있는 암탈기며 오리들도 빼앗아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광의 큰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와 고구마, 밀가루와 쌀, 말린 완두콩도 또 북군 병사의 지갑 속에 있는 돈도 그들은 모두 빼앗고 우리를 굶겨 죽일 것이다. 놈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하고 그녀가 무의식 중에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모두 깜짝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갑작스런 사건에 놀라서 정신이 돌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던 것이다. 나는 두 번 다시 배고픈 꼴을 당하고 싶진 않아. 놈들에게 빼앗기는 것만은 안 돼. 무슨 소리지, 스칼렛? 무슨 소리야? 말, 암소, 돼지. 놈들에게 그것들을 빼앗길 순 없단 말이야. 난 절대로 놈들에게 빼앗길 수 없어. 그녀는 문 어귀에 몰려있는 4명의 흑인들 쪽으로 획 돌아섰다. 그들의 검은 얼굴은 겁에 질려 잿빛이 되어 있었다. 늪지대로 하고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어느 늪지대 말씀인가요? 개울가 늪지대지 어디야, 이 바보야. 돼지를 늪지대로 데리고 가. 여럿이서 빨리. 포크, 자네와 프리시는 마루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몰아내. 셀렌, 너와 캐리는 가져갈 수 있는 한 많은 식량을 광주리에 넣어서 숲으로 달아놔라. 마미는 은그릇을 다시 우물에 넣어. 그리고 포크는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내 말 잘 들어도. 자네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 어디로 가냐고 내게 물을 건 없어. 어디든지 좋아. 자, 아버지, 포크와 같이 가세요. 아버진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미친 듯이 서두르면서도 그녀는 양키의 군복이 실성한 제랄드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그녀는 말을 중단하고 양손을 쥐어짰다. 멜라니의 스커트에 꼭 매달려 겁에 질려있는 어린 웨이드의 울음소리가 한층 그녀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했다. 난 무얼 하면 되죠, 스칼렛? 비탄과 눈물과 쿵쾅거리는 발소리 속에서 멜라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 차분한 목소리는 스칼렛의 마음마저 가라앉게 하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모두가 자기의 명령을 기다리고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스칼렛에게 자각시켰다. 암소와 송아지를 부탁해요 하고 그녀는 재빠르게 말했다. 옛날 목장에 있어요. 말을 타고 가서 늪지로 몰아넣어줘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멜라니는 매달려있는 웨이디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 계단을 내려가서는 넓은 스커트를 걷어올리고 말 쪽으로 달려갔다. 바싹 여인 두 다리와 펄럭이는 스커트와 속옷이 언뜻 스칼렛의 눈에 비치는 순간 어느새 멜라니는 안장 위에 걸터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삐를 바싹 잡아당기고 발 뒤꿈치로 말의 배를 차려다가 문득 공포로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말을 세웠다. 아기 하고 그녀가 외쳤다. 오, 내 아기를 양키가 죽일 거야. 내게 보내줘요. 한 손으로 안장 앞턱을 짚고 그녀는 당장 내리려고 했으나 그것을 본 스칼렛이 이쪽으로 소리쳤다. 어서 가요. 가. 암소를 쫓아줘. 아긴 내가 볼 테니. 빨리 가요. 내가 애슐리의 아기를 저기 손에 내놓을 것 같아? 자, 빨리 가요. 멜라니는 절망적인 눈길로 뒤돌아보았으나 그대로 말의 배를 발로 찼다. 그리고 자갈을 튀기면서 마찻길을 지나 목장으로 달려갔다. 남자처럼 말에 올라탄 멜라니 해밀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하고 생각하면서 스칼렛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웨이드가 울면서 휘날리는 어머니의 스커트에 매달리려고 뒤를 쫓았다. 한 걸음에 3개씩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스칼렛은 셀렌과 캐린이 떡갈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들고 광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포크는 제랄드의 손을 마구 끌면서 뒤쪽 현관으로 가고 있었다. 제랄드는 못마땅한 듯이 투덜거리면서 아이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뒷마당에서는 마미가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 말이다, 프리씨. 내가 마루 밑으로 들어가 돼지를 데리고 나와라. 나는 몸이 너무 커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딜씨, 이리 와서 이 덜된 계집애를. 돼지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마루 밑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하고 스칼렛은 자기 방으로 뛰어가면서 생각했다. 왜 나는 늪지에 돼지우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낚아채듯이 장롱 윗서랍을 뽑아 옷가지를 휘저어 양키 병사한테서 빼앗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반지꼬리에 숨겨두었던 보석이 박힌 반지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얼른 꺼내어 지갑 속에 쑤셔 넣었다. 그러나 어디에다 이것을 숨긴담? 이불 속에 감출까? 굴뚝에다 감출까? 우물 속에 넣을까? 아니, 품 안에다 넣을까? 아니다, 그건 안 된다. 웃옷을 통해 지갑 모양이 겉으로 보일 거야. 만일 양키의 눈에 그것이 띄는 날에는 놈들은 나를 발가벗기고 몸수색을 할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난 죽어버리고 말 테야 하고 그녀는 발끈 성을 내며 생각했다. 뛰어다니는 발소리와 울음소리로 아래층은 야단법석이었다.
미칠 것 같으면서도 스칼렛은 침착한 목소리 멜라니가 북군 병사를 쏘아 죽였을 때 그토록 영감했던 멜라니가 곁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멜라니는 다른 사람 새 몫의 가치가 있었다. 멜라니가 아까 무슨 소리를 했더라? 아, 그래, 아기였지. 지갑을 가슴에 꽉 움켜쥐면서 스칼렛은 복도를 지나 갓난아이가 낮은 요람에서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는 양팔로 덥석 들어안았다. 아이는 잠을 깨더니 졸린 듯이 침을 흘리면서 조그만 손을 흔들었다. 텔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와, 캐린. 빨리 와. 이젠 됐어. 자, 빨리. 뒷뜰에서 꽥꽥 우는 소리며 화난 듯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창으로 뛰어가 보니 마미가 한 팔에 하나씩 돼지 새끼를 안고 뒤뚱거리면서 목화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 뒤에는 포크가 역시 2마리의 돼지 새끼를 안고 제랄드를 앞으로 밀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제랄드는 지팡이를 흔들면서 이랑을 넘어갔다. 스칼렛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외쳤다. 어미돼지를 붙잡아, 딜씨. 프리시더로 쫓아내라고 해. 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네라도 할 수 있잖아. 딜씨가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 청동색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보였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은식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마루 밑을 가리켰다. 어미돼지가 물어뜯으려고 하는 바람에 프리시가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 고소하다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리고 급히 방으로 돌아와서는 죽인 적병한테서 빼앗은 팔찌와 브로치, 조그만 조각품, 컵 따위를 숨겨두었던 곳에서 허겁지겁 끌어모았다. 하지만 대체 어디다 숨기면 좋을까? 한 팔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다른 한 팔로 지갑과 폐물을 운반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갓난아이를 침대 위에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녀는 아기가 품에서 떠나 울기 시작했을 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갓난아이의 기저귀보다 더 숨기기 좋은 장소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녀는 얼른 아기를 반드시 뉘고 옷을 걷어올려 기저귀와 등 사이에 지갑을 쑤셔 넣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버둥거리는 갓난아이의 다리 사이로 재빨리 세목고루의 헝겊을 동여매었다. 자,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자, 늪지로 가자. 한 팔에는 악을 쓰며 우는 갓난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폐물들을 들고 그녀는 2층 복도로 달려나왔다. 문득 그녀는 공포로 무릎이 떨리고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서고 말았다. 어쩌면 집안이 이렇게 적막할까? 어쩌면 이렇게 섬뜩하리만큼 조용할까? 모두들 나만 두고 가버린 것일까? 누구 한 사람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단 말인가? 나를 내버려두고 가라고는 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여자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하물며 이제 양키가 온다는데. 어떤 소리가 어렴풋이 나서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나 얼른 돌아보니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자기 아들이 공포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난간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웨이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단지 목구멍만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일어서, 웨이드 해밀턴 하고 그녀는 재빠른 소리로 명령했다. 일어서서 걸어라. 엄마는 너를 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는 마치 겁에 질린 어린 짐승처럼 그녀 곁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넓은 스커트에 매달려 그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조그마한 2 손이 치마의 주름을 헤치고 자기 다리를 잡으려고 더듬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나 한 걸음마다 매달리는 웨이드의 손이 거치적거렸으므로 그녀는 매정스럽게 애단을 쳤다. 놔라 웨이드. 손을 놓고 걸어가. 그러나 아이는 점점 더 바싹 달라붙기만 했다. 층계참까지 왔을 때 아래층 전체가 그녀에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눈에 익은 정다운 가구들이 모두 안녕, 안녕 하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목구멍까지 흐느낌이 치밀어 올랐다. 엘렌이 그처럼 열심히 일을 하던 사무실 문이 열려있고 낡은 사무용 책상 모서리가 흘끗 눈에 비쳤다. 식당의 의자가 밀어 젖혀지고 접시에는 아직 음식이 남아있었다. 마룻바닥에는 엘렌이 손수 물들이고 직접 짠 융단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로비아르 외할머니의 오래된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가슴을 반쯤 드러내고 머리를 높이 빗어 올리고 깊이 패인 콧구멍의 그늘이 그 얼굴에 고귀하고 영원한 냉소를 짓게 하고 있었다.
스칼렛이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녀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모든 것들이 안녕, 안녕, 스칼렛 오하라 하고 속삭이고 있었다. 이것들이 모두 북군의 손에 타버리고 마는 것이다. 모두 다. 이제 이 집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숲이나 늪지대에 숨어서 연기에 휩싸이는 높은 굴뚝과 불에 타서 내려앉는 지붕을 볼 수 있겠지. 난 이 모든 것을 두고 달아날 수는 없어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공포로 이가 딱딱 부딪혔다. 난 이것들을 두고 달아날 수는 없어. 아버지도 버리지는 않으셨어.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태우려거든 자신의 머리 위에서 태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태우려거든 내 머리 위에서 태우라지. 나도 이것들을 두고 달아날 수는 없어. 내 손에 남은 것은 이것들 뿐인데. 이렇게 결심하자 공포가 얼마쯤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희망과 공포가 그곳에 얼어붙은 것처럼 어떤 응결된 감정만이 가슴에 남았다. 그곳에 우뚝 서 있으려니까 이윽고 가로수 길 쪽에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재갈 부딪히는 소리, 군도가 칼집에 부딪혀 덜거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말에서 내렸 하고 명령하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곁에 있는 아들에게 얼른 몸을 구부리고는 절박하게 그러나 이상하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을 놓아라. 응? 웨이드야. 참 착하지? 얼른 계단을 내려가서 뒤뜰로 빠져 늪지대로 가거라. 거기 가면 마미와 고모가 계신다. 응? 자, 빨리 달려가거라. 착한 아이지? 조금도 무서울 게 없단다. 말투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스칼렛은 아이의 눈이 덫에 걸린 토끼 새끼와 비슷한데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 성모 마리아님 하고 그녀는 빌었다.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저 양키들 앞에서만이라도 저희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해주소서. 아이가 한층 더 단단히 스커트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녀는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내답게 굴어라 웨이드. 양키 따윈 조금도 무섭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녀는 양키를 만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다. 적장 샤마는 조지아를 지나 애틀랜타로부터 바다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아직도 연기가 오르는 애틀랜타의 폐허가 있었다. 푸른 옷의 양키가 출발하기 전에 횃불로 불을 지른 것이다. 그의 앞에는 소수의 국민군과 향토 방위군의 노인이나 아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방비에 가까운 300마일의 지역이 가로놓여 있었다. 여자와 아이들과 아주 늙은 노인이나 흑인만이 남아있는 농장들이 흩어져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 양키는 80마일의 넓이에 걸쳐서 약탈하고 불을 지르면서 전진해왔다. 몇백 채나 되는 집이 불길에 휩싸이고 또 몇백 채나 되는 집이 그들이 흙발에 짓밟혔다. 그러나 현관 앞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푸른 옷을 입은 적을 바라보고 있는 스칼렛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이 지방의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달랐다. 그것은 오직 개인적인 문제였고 직접 그녀와 그녀 가족들을 목표로 삼고 행해지는 악의 있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두 손으로 안고 계단 밑에 서 있었다. 웨이드는 그녀에게 착 달라붙어서 스커트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몰려들어온 북군은 그녀 옆을 난폭하게 지나 계단을 올라가더니 가구를 앞쪽 현관으로 끌어내고 값진 물건을 감춰두지 않았나 하여 총검이나 나이프로 의자를 찔러 속을 조사하기도 했다. 2층에서는 요나 깃털 이불을 칼로 찢고 있는지 홀에 가득 찬 깃털이 조용히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 내려왔다. 군인들이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을 무력하게 서서 보고 있으려니까 그녀의 가슴에서 무력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조금 남아있던 공포마저 쫓아버리고 말았다. 이 일단의 책임자인 상사는 안짱다리에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키가 작은 사나이로서 커다란 담뱃덩어리를 볼이 터지도록 가득 물고 씹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스칼렛에게로 다가오더니 마룻바닥과 그녀의 스커트에다 함부로 침을 뱉으면서 간단하게 말했다. 부인,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주시지요. 숨길 작정이었던 폐물들을 그녀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냉소를
로비아르 할머니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것만큼 신랄한 것이기를 바라는 냉소를 띄우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을 마룻바닥에 내던졌다. 그 다음에 벌어진 광경, 병정들이 앞을 다투어 그것들을 서로 빼앗는 광경을 그녀는 더욱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수고스럽지만 그 반지와 귀고리도 주시오. 스칼렛은 고개가 아래로 처진 채 새빨개져서 울어대는 갓난아이를 한 팔로 안고 제랄드가 엘렌에게 준 결혼 선물인 석류 귀걸이를 떼어냈다. 그리고 찰스에게서 받은 커다란 사파이어가 박힌 결혼 반지도 뽑았다. 던지면 안 돼, 내게로 주시오. 하고 상사는 두 손을 내밀었다. 이놈들은 벌써 잔뜩 후려가졌거든. 이 밖에 또 가진 것은 없소? 그의 눈이 날카롭게 그녀의 웃옷에 쏠렸다. 일순간 거친 손이 가슴으로 쑥 들어오고 양말 데님을 마구 더듬을 것 같은 예감에 스칼렛은 정신이 가물가물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피해자를 발가벗기는 것이 당신들이 버릇이지요? 오, 난 당신 말을 믿소. 하고 상사는 인심 좋게 말하더니 또 침을 뱉고는 저쪽으로 가버렸다. 스칼렛은 갓난아이를 고쳐안고 달래면서 지갑을 감춘 기저귀 위를 손으로 더듬었다. 그녀는 멜라니가 아기를 낳은 것과 갓난아이가 기저귀를 찬 것에 대해 감사했다. 2층에서 장화를 신고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는 무거운 발소리, 마룻바닥에 끌리는 반항하는 듯한 가구들이 삐걱거림, 사기와 거울이 깨지는 소리, 값진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의 욕설 따위가 들려왔다. 뜰에서는 높은 고함 소리가 들렸다. 목을 잘라라. 놓치면 안 된다. 그와 함께 닭이 꼬꼬거리는 소리, 오리나 거위가 깹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발의 총성과 함께 괴로운 듯한 비명이 딱 멈추는 것을 듣자 극도의 아픔이 그녀의 온몸을 지나갔다. 암퇴지가 잡힌 것이다. 저주받을 프리씨, 분명히 암퇴지를 버리고 달아나 버린 것이다. 그러나 새끼돼지만이라도 무사하다면, 가족들이 무사히 늪지대로 달아나기만 했다면, 그러나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다. 군인들이 고함을 치기도 하고 욕지거리를 하기도 하면서 주위에서 난장판을 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그대로 현관에 서 있었다. 공포로 인해 웨이드는 단단히 그녀의 스커트를 붙잡고 있었다. 찰싹 달라붙은 웨이드의 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기운을 북돋워줄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양키에게 애원이나 항의나 분노의 말을 던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만 무릎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남아있다는 것, 또 당당히 머리를 쳐들고 있을 만큼 목이 꼿꼿한 것을 하느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잡다하게 훔친 물건들을 지고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텁석불의 일단 속에서 찰스의 군도를 손에 들고 있는 군인을 보자 그녀는 소리쳤다. 그 군도는 웨이드의 것이었다. 그것은 웨이드의 아버지의 군도였으며 그 아버지의 군도로서 그것을 스칼렛은 지난번 생일에 웨이드에게 주었던 것이다. 정식으로 수여식을 행한 후 멜라니는 자랑스러움과 슬픈 추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웨이드에게 키스를 하고 너도 어른이 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었다. 웨이드도 신이 나서 몇 번이나 탁자 위에 올라가서는 벽에 걸려있는 군도를 어루만지곤 했다. 자기의 것이 가증스러운 적군의 손에 의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면 스칼렛은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어린 자식의 자랑거리였던 것이다. 그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 스커트 자락에서 숨어 내다보고 있던 웨이드도 울면서 말할 용기가 생겼다. 한 손을 내밀며 그는 외쳤다. 내 거야. 그걸 가져가면 안 돼요. 하고 스칼렛도 한 손을 그쪽으로 내밀면서 다급하게 말했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군도를 가지고 있던 땅딸보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빙그레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난 가져갈 테다. 이건 반란군의 군도야.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멕시코 전쟁 때 군도예요. 가져가선 안 돼요. 그건 내 어린 아들 거예요. 얘 할아버지 거였어요. 오, 대인님. 하고 그녀가 상사를 보고 외쳤다. 제발 저것만은 제게 돌려주세요. 대위로 진급이 되어 잠옷 우쭐해진 상사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군도를 내게 보여라, 바부. 하고 그가 말했다. 땅딸보 기병은 마지못해 그것을 상사에게 건네주면서
자루는 순금인데요. 하고 말했다. 상사는 뒤집어 보더니 이윽고 군도에 새겨진 글자를 읽기 위해 자루를 높이 들어 햇빛에 비추었다. 윌리엄 R. 해밀턴 대령께 하고 그가 읽었다. 부에나 비스타의 무공을 기념하여 증정함. 망뇨 일동 1847년. 허허 부인 하고 그가 말했다. 부에나 비스타 전투에는 나도 참가했었소. 네 그러세요 하고 스칼렛이 냉담하게 말했다. 그럼요 정말 격렬한 전투였지요. 그런 격전은 이번 전쟁에서는 볼 수 없었소. 그럼 이 군도는 꼬마의 할아버지 것이요? 그래요. 좋소. 그럼 이것은 꼬마의 것이요. 하고 상사는 말했다. 그는 이미 손수건에 싸가지고 있는 보석이나 폐물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을 회상할 만한 것을 이 부인에게 남겨두어야 한다. 하고 상사는 유들유들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스칼렛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군도를 받았다. 도둑놈들한테서 자기 것을 되찾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가? 땅딸보 기병은 아직도 상사와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군도를 꼭 끌어안았다. 상사는 끝내 우라통을 터뜨리면서 두 번 다시 말대꾸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자 땅딸보는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오냐, 그렇다면 난 반란군 놈들에게 나를 기억하게 할 만한 것들을 남겨둘 테다. 하고 뒤쪽으로 뛰어나가 버렸기 때문에 스칼렛은 마음이 좀 편해졌다. 북군은 집에다 불을 지르는 데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불을 지를 테니 밖으로 나가라고도 하지 않았었다. 혹시 병사들이 2층이나 집 밖에서 현관으로 모여들었다. 뭐가 있던가? 하고 상사가 물었다. 돼지 1마리와 닭과 오리 5마리 뿐입니다. 옥수수와 완두콩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본 그 말을 탄 살쾡이 같은 계집이 앞질러 와서 알려준 게 틀림없습니다. 여자 폴 레비아로군. 상사님, 여기는 이제 별것이 없습니다. 상사님도 전리품을 얻으셨으니 우리들이 진군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깁시다. 훈제장 바닥을 파보았나? 여러 가지 물건을 묻는 곳이라면 대개 그런 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훈제장 같은 건 없는걸요? 검둥이 숙사는 뒤졌나? 숙사에는 모카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불을 질렀어요. 잠시 동안 스칼렛은 모카밭에서 지낸 길고 무더운 나날들이 생각났고 몹시 아프던 허리와 허물이 벗겨져서 쓰리던 어깨를 다시 한번 느꼈다. 모두가 허사가 됐다. 정말로 당신 집에는 이젠 대단한 게 없는 것 같군. 어떻소 부인? 당신네들이 전에도 한 차례 지나갔으니까요. 하고 그녀는 매정스럽게 말했다. 그건 사실이요. 분명히 우리는 9월에도 이 근처에 왔었소. 하고 한 사나이가 무언가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난 까맣게 잊고 있었는걸. 그녀가 보니까 그 사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엘렌의 황금 골무였다. 엘렌이 옷의 장식 같은 것을 꿰맬 때 그 골무가 어머니의 손에서 반짝이는 것을 그녀는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그것을 보자 슬픈 추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지금은 이 낯선 사나이의 무신경한 더러운 손에 있지만 그 골무는 머지않아 북부로 가서는 훔친 물건을 몸에 지니고 으스대는 양키 계집의 손가락에 끼워지겠지. 아, 엘렌의 골무반지. 스칼렛은 우는 얼굴을 적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조용히 갓난아이 머리에 떨어졌다. 눈물로 흐려진 눈에 군인들이 문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중사가 거친 고함 소리로 호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떠나려 하고 있었다. 테라는 무사했다. 그러나 엘렌에 대한 슬픈 추억 때문에 그녀는 그다지 기쁘게 생각되지 않았다. 철그렁거리는 군도와 말발굽 소리를 들어도 단지 조금 마음이 놓일 뿐이었다. 그들이 훔친 물건들이나 옷, 모포, 그림, 닭, 오리, 그리고 암태지 등을 갖고 가로수길로 나가버리자 그녀는 갑자기 긴장된 마음이 풀려서 멍청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문득 무슨 매캐한 냄새가 났으므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너무 맥이 풀려서 모카를 염려하는 것조차 귀찮았다. 열어젖들인 식당 창문을 통해 노예 숙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는 것이 보였다. 모카가 타고 있는 것이다. 세금과 그리고 추운 겨울에 온 식구들을 살려줄 돈의 일부가 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전에도 목화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많은 남자들이 죽자사자 길을 써도 그것을 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행히 노예 숙사는 본체에서 뚝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고맙게도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불티가 테라지 붕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었다. 갑자기 획 돌아서서 그녀는 마치 포인터류의 사냥개처럼 몸을 긴장시키고 공포에 찬 눈으로 부엌으로 통하는 통로 저쪽을 바라보았다. 부엌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현관과 부엌 사이의 어디엔가에 그녀는 갓난아이를 내려놓았었다. 어딘가에서 웨이드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벽 쪽으로 밀어젖혔다. 그리고 검은 연기가 자욱한 부엌으로 달려갔으나 얼마 안 되어 연기에 숨이 막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틀거리며 도로 나왔다. 그러나 스커트로 코를 싸주고는 다시 뛰어들어갔다.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부엌은 어두웠다. 게다가 자욱한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탁탁 튀는 불꽃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손을 눈앞에서 저 연기를 헤치면서 앞을 내다보니 몇 가닥의 가느다란 불줄기가 마루 위에서 벽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화덕에서 타고 있던 통나무를 온 방 안에 여기저기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부식기처럼 바싹 마른 나무 송판이 금세 불을 빨아들여 마치 분수처럼 불을 내뿜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식당으로 달려가 의자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조그만 깔개를 마루에서 벗겨냈다. 나로서는 도저히 끄지 못할 것 같아. 도저히 안 돼. 아, 하느님,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테라는 타버린다. 오, 하느님, 아까 그 땅딸보 병정놈이 무언가 자기를 기억할 만한 것을 남기고 간다고 한 것이 바로 이걸 두고 한 말이었구나. 군도 따윈 그놈에게 주워버리고 말걸. 현관을 뛰어 빠져나가려다가 그녀는 웨이드가 군도를 쥔 채 구석 쪽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눈을 감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나른한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평화로운 빛이 떠올라 있었다. 오, 하느님, 이 애는 죽었어. 그놈들 때문에 놀라서 죽은 거야. 하고 그녀는 비통한 생각을 했지만 그대로 놔두고 그 옆을 지나서 늘 부엌 입구에 놓여있는 물통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깔개의 끝을 물통에 담갔다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연기가 꽉 차 있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등 뒤에 문을 닫았다. 영원인가 생각될 만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그녀는 비틀거리면서 연기에 숨이 막혀가며 눈앞에서 뿜어나오는 불줄기를 깔개로 두들겼다. 기다란 스커트에 2번이나 불이 붙어 양손으로 쳐서 껐다. 머리핀이 빠져서 어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불길은 그녀가 끄기에 앞서서 통로의 벽 쪽으로 타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몸부림치며 뛰어오르는 화룡과도 같았다. 이젠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이젠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 불길은 더욱 높이 치솟았다. 문은 다시 쾅 하고 닫혔다. 소용돌이치는 연기 때문에 눈앞이 거의 안 보이는 스칼렛은 그 연기 속으로 발로 불을 밟으면서 무엇인가 검고 무거운 것으로 두들겨 끄려고 하는 멜라니의 모습을 어렴풋이 알아보았다. 그녀가 비틀거리고 콜록거리는 것을 보았다. 창백하면서도 단호한 얼굴과 연기를 막기 위해 실처럼 가늘게 뜬 눈과 깔개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칠 때마다 조그마한 몸이 앞뒤로 꺾이는 것을 번개처럼 한눈에 보았다. 또다시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드디어 스칼렛은 불길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멜라니가 그녀 쪽을 향해 고함을 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깔개를 그녀의 어깨 너머로 내리쳤다. 스칼렛은 소용돌이치는 연기와 암흑 속에서 까무러치고 말았다. 눈을 뜨고 보니 그녀는 멜라니의 무릎을 베고 뒤쪽 현관에 편안히 누워 있었다. 오후의 태양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손도 얼굴도 어깨도 화상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노예 숙사 쪽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감돌면서 구름처럼 숙사를 둘러싸고 있었고 목화가 타는 독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몇 가닥의 연기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보자 스칼렛은 다시 미친 듯이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멜라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가만히 있어요. 불길은 잡혔어요. 잠시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곁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 웨이드가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아, 고마워라. 웨이드가 죽지 않았구나. 그녀는 눈을 뜨고 멜라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멜라니의 머리칼은 타고 얼굴은 검댕으로 까맣게 되어 있었으나 눈은 흥분으로 반짝거리며 미소 짓고 있었다. 멜라니는 마치 검둥이 같아요. 스칼렛은 머리를 그녀의 부드러운 무릎에다 나른하게 묻으면서 속삭였다. 언니도 얼굴을 시꺼멓게 칠하고 손님을 부르면서 다니는 흑단패의 익살꾼 같아요. 하고 멜라니도 질세라 대답했다. 왜 아까 날 쳤지요? 글쎄 언니 등에 불이 붙었지 뭐예요. 하지만 언니가 기절할 줄은 몰랐어요. 하기야 언니가 오늘 겪은 고생은 그야말로 100번 죽어도 모자랄 정도였겠지만 난 소를 무사히 숲속에 감추고 곧장 되돌아왔어요.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언니하고 아기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도 거의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양키가 언니를 해쳤나요? 날 욕보였느냐는 뜻이라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그리고 일어나려다가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다. 멜라니의 무릎은 부드러웠지만 누워있는 현관은 아늑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놈들은 모두 훔쳐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멜라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무사했고 또 아이들도 무사하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지붕도 있는 거려. 하고 멜라니가 말했다. 즐거운 듯한 목소리였다. 이 형편에 이만큼만 갖추고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어머나 아기가 쉬를 했네. 아마 군인들은 갈아채울 기저귀마저 가져갔겠지. 아기는 아니 스칼렛 아기 기저귀 속에 있는 게 대체 뭐예요? 깜짝 놀란 멜라니는 아기의 등에 손을 밀어넣어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물건처럼 그것을 쳐다보고 있더니 이윽고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쾌한 듯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금도 신경질적인 울림이 없었다. 이런 걸 생각해낼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을 두 팔로 껴안고 키스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의 언니예요. 스칼렛은 포옹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너무 지쳐서 몸을 뺄 수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칭찬의 말이 그녀를 흐뭇하게 해준 탓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그 검은 연기가 자욱한 어두운 부엌에서 이 신우이에 대한 보다 큰 존경심, 보다 친절한 우정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도 이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녀는 싫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여자는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옆에 있어주거든. 살을 애는 듯한 서리와 함께 갑자기 추위가 밀어닥쳤다. 찬 바람이 문지방 사이로 불어들어와 헐거워진 창문 유리를 단조롭게 덜컹덜컹 울려대고 있었다. 벌거벗은 나무들은 마지막 마른 잎을 떨어뜨리고 다만 소나무만이 옷을 입은 채 잿빛 하늘 아래 검게 추운 듯이 서 있었다. 바퀴 자국이 있는 황토길은 돌처럼 얼어붙고 굶주림이 찬바람을 타고 조지아를 휘몰아쳤다. 스칼렛은 퐁텐과 할머니와의 대화를 서글픈 마음으로 회상했다. 지금은 몇 해 전의 일처럼 생각되는 2달 전의 그날 오후 그녀는 노부인을 향해 자기는 이미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경험해버렸다고 말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런 말은 어린 소녀의 과장된 표현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샤만 부대가 2번째로 테라를 덮칠 때까지는 그녀에게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식량과 돈이 있었고 그녀보다는 행복한 사람들이 근처에 살고 있었고 봄까지 그들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목화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목화는 타버렸고 양식은 빼앗겼으며 돈은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돈으로 살 만한 양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그녀보다도 더 비참한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나마 그녀에게는 암소와 송아지와 몇 마리의 새끼 돼지와 말이 있었지만 이웃집에는 숲속에 감추거나 땅에 묻거나 했던 약간의 물자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탈레턴과의 페어힐 저택은 주춧돌까지 다 타버려서 탈레턴 부인과 내 딸은 농장 감독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러브조이 가까이에 있는 멀로가의 저택도 역시 초토로 변해 있었다. 미모사 저택은 옥조로 된 한쪽 날개는 타버렸지만 본체만은 방화력이 강한 두꺼운 회벽의 힘과
퐁텐가의 여자들과 노예들이 물에 적신 모포와 이불로 정신없이 불을 끈 덕으로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 켈버트가의 저택은 북부태생의 농장 감독인 힐턴의 주선으로 이번에도 무사했으나 그 대신 가축 한 마리, 닭 한 마리, 옥수수 씨앗 한 톨 남김없이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테라를 비롯하여 이 지방 전체의 당면한 문제는 식량이었다. 어느 집이고 파가고 남은 고구마와 땅콩과 그리고 숲에서 사냥한 짐승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예전에 유복했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있는 것은 보다 불행한 이웃들과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는 날이 곧 닥쳐왔다. 테라에서는 포크가 재수가 좋은 날에는 토끼나 주머니 쥐나 메기 따위를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날에는 약간의 우유와 호두와 도토리 구운 것과 고구마 같은 것만 먹어야 했다. 누구나 항상 배를 골고 있었다. 어느 쪽을 보아도 스칼렛은 먹을 것을 달라고 내미는 손과 더 주었으면 하는 눈길과 부딪혔다. 그것을 보면 그녀 자신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려했기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귀한 우유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녀는 송아지를 잡게 했는데 모두 날고기를 너무 먹고 모조리 배탈이 난 것은 그날 밤의 일이었다. 새끼 돼지도 한 마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자란 다음에 잡으리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미루고 있었다. 새끼 돼지는 아직 너무 어렸다. 지금 당장 잡아봤자 고기의 분량이 뻔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미루면 그만큼 더 먹을 수 있었다. 매일 밤 멜라니와 의논하는 것은 포크에게 돈을 주어서 말을 타고 식량을 사러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말도 돈도 한꺼번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그 계획을 단념하게 했다.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1000마일 저쪽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바로 강 저쪽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스칼렛은 될 대로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말을 타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서려 했으나 적군을 두려워한 집안 사람들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처럼 법석을 떠는 바람에 끝내 단념하고야 말았다. 포크는 먼 데까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는 때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어디에 갔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때로는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오는 일도 있었고 약간의 옥수수와 마른 완두콩을 한 자루 가지고 올 때도 있었다. 한 번은 숲속에서 잡았다면서 수탉을 한 마리 가지고 돌아왔다. 모두 맛있게 먹었지만 어쩐지 꺼림직한 생각을 누를 수가 없었다. 완두콩이나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포크가 훔쳐온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어느 날 밤 온 집안이 잠든 뒤에 포크는 스칼렛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겸연쩍은 듯이 산탄에 맞은 다리를 내보였다. 그녀가 상처를 싸매주자 그는 난처한 듯이 페이에트빌에서 어떤 닭장에 몰래 들어가려다가 들켜노라고 변명했다. 스칼렛은 누구네 닭장이냐고 묻지도 않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상냥하게 포크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다. 흑인이란 멍청하고 게을러서 때로는 짜증스러울 만큼 화가 치밀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으로 탈 수 없는 충성심, 주인의 식탁에 올릴 좋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마저도 무릅쓸 만큼 그들은 그들의 백인 주인과 한 몸이라는 감정이 있었다. 옛날 같았으면 포크의 도둑질은 아마 채찍으로 얻어맞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녀는 호되게 그를 꾸짖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알겠니?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엘렌은 말했었다. 하느님으로부터 그 감독이 맡겨진 이상 흑인에 대해서는 그 육체적 행복은 물론 그 도덕적 방면에도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흑인은 아이들과 같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스칼렛은 지금 어머니의 그런 훈계를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붙이고 말았다. 그의 도둑질을 그것도 틀림없이 자기보다 더 곤란한 사람들로부터 훔쳐오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그녀의 양심은 문제 삼지 않았다. 사실 그와 같은 문제의 도덕성은 그다지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는 대신에 그저 그가 부상당한 것만 안타까워했다. 좀 더 조심을 해야 해, 포크. 우리들은 자네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야. 만약 자네가 없어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되잖아.
자네는 정말 우리들에게 충성을 다해왔어. 앞으로 다시 부자가 되면 나는 자네에게 커다란 금시계를 사줄 거야. 그리고 거기다 성서의 착하도다, 마음이 곧고 총명한 종이여 라는 말씀을 새겨줄게. 포크는 칭찬을 받자 얼굴을 빛내면서 싸맨다리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칼렛 아씨. 그런데 그 돈은 언제 생깁니까? 그건 모르겠어, 포크.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어 보이겠어. 그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눈빛으로 흘끗 그를 보았다. 그것은 포크가 불안을 느끼고 움찔했을 만큼 사나운 눈빛이었다.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면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배고픈 고생이나 추운 꼴을 당하지 않을 거야. 아니, 집안 사람 누구에게도 배고픈 생각, 추운 생각을 갖지 않게 할 테야. 우리들은 모두 좋은 옷을 입고 닭고기 프라이를 매일 먹고,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테라의 가장 엄격한 규칙의 하나, 그녀가 직접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게 하고 있는 규칙의 하나는 예전에 먹은 일이 있는, 또 가령 지금 먹게 된다면 제일 먹고 싶은 그러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나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시무룩한 얼굴로 언제까지나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포크는 슬그머니 방에서 빠져나갔다. 이제는 죽어버린, 그리고 지나가버린 과거에는 그 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뒤얽힌 귀찮은 문제로 가득 차 있었던가. 애슐리의 사랑을 얻으려는 한편 10명도 넘는 구해자를 실망과 불행으로 괴롭히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애정을 붙잡아 두려고 했었다. 우더룬에게 숨겨야 할 예의상의 조그만 실수, 질투에 불타는 처녀들을 우롱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던 일, 의상의 스타일과 재료의 선택, 머리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 보는 것, 그 밖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정말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이 놀랄 만큼 단순했다. 굶주림을 면하기에 족할 정도의 식량,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옷가지, 비와 이슬을 면하기에 족할 정도의 지붕, 이것이 문제의 전부였다. 스칼렛이 그 후 몇 해씩 그녀를 줄곧 괴롭히던 악몽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꾼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것은 언제나 같은 꿈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무서움은 그때마다 더욱 심해져서 그 꿈을 또 꾸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 공포로에서 깨어 있을 때에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 처음 그 꿈을 꾸던 날의 사건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루한 비가 며칠을 두고 계속 내려서 집안은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과 습기로 썰렁했다. 난로에 집힌 통나무는 비에 젖어서 픽 하는 소리를 내며 그을리기만 하고 조금도 더워지지가 않았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우유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다. 고구마를 다 먹은 데다가 포크의 덫에도 낚싯대에도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먹으려면 새끼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 했다. 굶주림에 긴장된 검은 얼굴과 흰 얼굴들이 입 밖에 내지만 않았을 뿐 먹을 것을 바라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말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포크를 먹을 것을 사러 내보낼까 하고도 생각했었다. 게다가 한층 더 난처한 것은 웨이드가 후두염을 앓고 있어 높은 열이 있는데도 의사는커녕 약조차 없는 것이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어린 것의 병구 안에 지친 그녀는 잠시 멜라니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잠깐 눈을 붙일 생각으로 침대에 누웠다. 발이 얼음처럼 차서 마주 비비기도 하고 몸을 뒤척거리기도 했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공포와 절망이 무겁게 온몸에 덮쳐왔다. 몇 번이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디로 가면 좋은가?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세상의 안전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어째서 그녀에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줄 누군가가, 어떤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는 것일까? 그녀에게는 그것들을 짊어질 힘이 없었다. 또한 그녀는 그것들을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일을 생각하다가 그녀는 스르르 불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녀는 황량하고 이상한 나라에 있었다. 바로 눈앞에서도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발밑의 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무서운 정막 속에 휩싸인 유령이 나올 듯한 나라였다. 그녀는 거기서 길을 잃고 마치 어둠 속의 어린애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몹시 춥고 배가 고팠다. 게다가 주위의 짙은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려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가 손가락을 내밀어 그녀의 스커트를 움켜잡고 그녀가 서 있는 흔들거리는 불안정한 땅 위로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것은 소리도 없고 냉혹한 요괴와 같은 것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물하고 어두침침한 어딘가에 숨을집이 구원의 손길이 피난처가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유사 속에 파묻히기 전에 과연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그녀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울부짖으면서 미친 것처럼 안개 속을 달렸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두 팔을 뻗었으나 그곳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공기와 젖은 안개만이 있을 뿐이었다. 피난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녀를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딘가에 있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곳까지 가기만 한다면 안전할 텐데, 그러나 이윽고 공포로 발은 떨어지지 않고 굶주림으로 기력이 빠졌다. 그녀는 마침내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눈을 뜨니 멜라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그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멜라니가 흔들어 그녀를 깨워준 것이다. 빈속으로 잠을 자면 언제나 이 꿈을 꾸었다. 그리고 굶은 채 잘 때가 참으로 많았다. 꿈 따위는 무서워할 것이 못 된다고 열심히 자신에게 스스로 타일러 보았지만 끝내는 잠을 자는 일조차 무서워할 만큼 겁에 질렸다. 안개나 꿈 따위는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절대로 무섭지 않다. 그러나 또 그 짙은 안개의 나라로 빠져드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너무도 무서워서 나중엔 멜라니와 함께 자게 되었다. 그 꿈에 붙잡혀서 신음하고 몸부림을 칠 때에는 멜라니에게 깨워달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창백하게 야위어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름다운 복스러움은 사라졌고 광대뼈가 두드러져서 푸른 눈의 눈초리가 치켜 올라간 것이 한결 눈에 띄었다. 그것은 배가 고파서 쏘다니는 들고양이를 생각해 했다. 그런 꿈을 꾸지 않더라도 대난 역시 악몽과 다름없어 하고 그녀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자기 전에 먹기 위해 매일 먹을 것을 조금씩 남겨두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무렵 프랭크 케네디에게 인솔된 병참부의 작은 부대가 군대용 곡식과 가축을 찾으러 헛일이기는 했지만 테라까지 터덜터덜 찾아왔다. 그들은 초라한 옷을 입고 불황자처럼 되어 힘이 빠져 절룩거리는 말을 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좀 더 활동적인 임무에는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군인들도 말과 마찬가지로 전선에서는 쓸 수 없는 상위병들이었는데 프랭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한쪽 팔이나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거나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들 뿐이었다. 거의 전부가 북군들에게서 빼앗은 푸른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테라 사람들은 샤만 장군의 부하들이 또 온 것이나 아닌가 하고 기겁을 했었다. 그들은 그날 밤 테라에서 묵었다. 그들은 객실 마루 위에서 잤는데 그곳에 깔려있는 벨벳 융단에 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사치였다. 그들은 최근 몇 주일 동안 지붕 밑에서 자거나 솔잎이나 딱딱한 땅바닥보다 더 부드럽고 푹신한 것 위에서 자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지저분하게 수염은 자라고 누더기를 입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모두 지체있는 집안의 사람들로서 제법 유쾌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농담을 하거나 너스레를 떨었고 먼 옛날에 흔히 그러했듯이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저택에서 성탄 전야를 보내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누구나 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를 꺼렸으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 여자들을 웃겼다. 그들은 약탈당해 썰렁해진 집안에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집에서 파티를 열었던 옛날 기분이 나지 않아? 셀렌이 즐거운 듯이 스칼렛에게 소곤거렸다. 자기 애인이 다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셀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잠시도 프랭크 케네디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다.
병이 난 뒤로 살이 빠진 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셀레는 묘하게 아름다워 보여서 스칼렛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볼은 상기되고 눈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 애는 정말로 저 사람을 좋아하나 봐 하고 스칼렛은 마음속으로 경멸하며 생각했다. 저 좀스러운 프랭크 같은 늙은이라도 이 애가 남편으로 가지게 되면 이 애도 얼마쯤 사람답게 될지도 모르지. 혜린도 얼마쯤 기운이 났는지 그날 밤 그녀의 눈에서는 그 몽유병자 같은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브렌트 탈레턴을 알고 있는 그가 전사할 때 곁에 있었다는 병사를 이 일단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병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혼자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 때 멜라니는 애써 평소의 수줍음을 버리고 줄곧 쾌활하게 행동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애꾸눈의 병사를 상대로 웃거나 농담을 하고 교태라고까지 할 수 있는 태도마저 보였다. 애꾸눈의 병사도 연방 그녀에게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기꺼이 그녀의 노력에 보답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멜라니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남자들 앞에서는 매우 수줍어하는 멜라니의 성격을 스칼렛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멜라니의 몸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 그녀 자신은 건강해졌다고 하면서 딜시에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쇠약하다는 것을 스칼렛은 알고 있었다. 무엇을 들어올리거나 하면 그녀의 얼굴은 곧 창백해졌고 힘든 일을 한 뒤에는 흡사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처럼 곧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에 그녀는 설렌이나 캐린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병사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 손님들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은 스칼렛뿐이었다. 마미가 저녁 식사로 말린 완두콩과 뭉근한 불로 찐 말린 사과와 땅콩을 식탁에 놓자 그들은 거기에다 휴대용 식량인 볶은 옥수수와 그 밖의 부식물들을 꺼내어 버려놓았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은 이런 맛있는 요리를 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스칼렛은 그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입속에서 우물거리는 음식들이 아까웠을 뿐만 아니라 어제 포크에게 잡게 한 새끼돼지를 어쩌다가 그들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던 것이다. 새끼돼지는 지금 광에 매달려 있지만 그녀는 집안 식구들에게 누구든지 잡은 새끼돼지 얘기나 늪지대의 울 속에 안전하게 숨겨둔 새끼돼지 얘기를 손님들 앞에서 입 밖에 내는 사람은 누나를 뽑아버리겠다고 엄중하게 일러두었던 것이다. 배가 고픈 병사들은 새끼돼지 한 마리쯤은 단숨에 먹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또 만일 살아있는 돼지가 있는 줄 알면 군대를 위해 징발해버릴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또 암소나 말도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목장 아래의 숲 같은 데에다 메어두기보다는 늪지대에 숨겨둘 걸 하고 생각했다. 만일 이 병참부에 의해 가축을 징발당해 버린다면 테라는 이 겨울을 넘길 수가 없을 것이다. 식량을 보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군대가 무엇을 먹고 지내든 그녀가 알 바 아니었다. 군대는 군대대로 만일 그럴 수가 있다면 식량을 마련하게 내버려 두자. 그녀로서는 식구들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이다. 병사들은 디저트라면서 배낭 속에서 램로드 롤이라는 빵을 꺼냈다. 그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농담거리가 되어 있는 유명한 남군의 식량이었지만 실물을 보기는 스칼렛도 이것이 처음이었다. 마치 뱀에 꼬인 나무를 그을린 것 같은 것이었다. 병사들은 그녀에게 한 입만이라도 먹어보라면서 자꾸 권했다. 그래서 한 입 먹어보니 검게 그을린 거죽 밑은 소금기 없는 옥수수빵이라는 것을 알았다. 병사들은 식량으로 급여되는 옥수수 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소금이 생기면 그것으로 간을 맞추어 총의 장정간에다 두껍게 감아붙인 다음 야영하는 불에 굽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록캔디처럼 딱딱하고 톱밥처럼 맛이 없었다. 스칼렛은 한 입 물고는 터지는 폭소 속에 얼른 그것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멜라니와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히 똑같은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이런 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식사는 매우 떠들썩했다. 식탁의 상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제랄드까지도 흐릿한 정신 속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찾아내어 아련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병사들은 잘 떠들었다. 스칼렛은 문득 피트패트 고모의 소식을 들으려고 프랭크 케네디 쪽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을 보자 그녀는 꺼내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셀렌에게서 눈을 떼고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이처럼 멍청한 제랄드의 눈빛을 보고 융단이 깔려있는 마룻바닥을 보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벽난로 선반을 보고 양키의 총검에 찢겨 풀어진 의자의 영수초를 보고 찬장 위의 깨진 거울을 보고 약탈자가 올 때까지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나타내는 그곳만 또렷이 네모난 자국이 있는 벽을 보고 초라한 식기류를 보고 단정하게 깊기는 했으나 낡아빠진 부인들의 옷을 보고 밀가루 부대로 지은 웨이드의 반바지를 보았다. 프랭크는 자기가 전쟁 전에 알고 있던 테라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애처로워하는 빛, 안팎받고 피로한 분노의 빛을 얼굴에 띄우고 있었다. 그는 셀렌을 사랑하고 그녀의 언니와 동생을 사랑하고 제랄드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테라를 좋아하고 있었다. 샤만이 조지아를 휩쓸고 간 이래 프랭크는 군용 물자를 거두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참담한 광경을 보아왔지만 지금의 테라만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다. 그는 오하라 집안을 위하여, 특히 셀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오하라 집안을 동정하여 부지 중에 혀를 차며 볼에 난 수염을 흔들고 있을 때 문득 스칼렛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눈에 분노가 어린 자랑스러운 불꽃이 타는 것을 보자 그만 당황하여 얼른 자기 접시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여자들은 세상 소식에 굶주려 있었다. 애틀랜타가 함락된 지 넉 달이 되었는데도 우편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남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틀랜타와 오랜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알 수가 없었다. 직무상 이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던 프랭크는 그야말로 신문과 다름이 없었다. 아니, 신문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메이콘에서부터 북쪽으로 애틀랜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친척이거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빠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칼렛에게 속을 들여다보인 어색함을 얼버무리기 위해 얼른 여러 가지 소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샤만 군대가 떠나간 뒤 남군은 다시 애틀랜타를 탈환했지만 이미 적군의 손에 의해 전부 불타버리고 만 뒤였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애틀랜타는 우리가 도망쳐 나온 날 밤에 불타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하고 스칼렛은 의심이 간다는 듯 외쳤다. 우리 편의 군대가 불을 질렀다고들 하던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스칼렛? 하고 프랭크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우리는 우리 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불태우지는 않아요. 당신네들이 보신 것은 적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될 창고라든가 보급품이라든가 제철소나 탄약 창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샤만이 시가를 점령했을 때에는 주택이나 점포 따위는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군대 수고로 삼았던 거예요. 하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는 샤만은 시민들을 죽였나요? 얼마쯤은 죽였지요. 그러나 총에 맞아 죽은 것은 아니에요. 하고 외눈박이 병사가 음산한 소리로 말했다. 샤만은 애틀란테로 들어가자 곧 시장을 불러다가 시민들을 모조리 살아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퇴거시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시내에는 도저히 물러갈 수 없는 노인도 있었고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도 있었으며 부인으로서 움직이면 안 될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 몇백 명이라는 시민을 도시에서 내몰아 라프앤드레디 근처의 숲속에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후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인수해가라고 말했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고생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어머나, 그렇지만 왜 샤만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해를 입힐 이유는 없지 않아요? 하고 멜라니가 외쳤다. 시내에서 부하와 말을 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샤만의 핑계였습니다. 하고 프랭크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11월 중순까지 사람들과 말을 휴양시키고 마침내 떠날 때가 되자 온 시내에 불을 질러 모두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정말로 모조리 다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요. 하고 여자들은 깜짝 놀라 외쳤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번화하고 병사들로 들끓던 시가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푸른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아름다운 주택, 큰 점포, 으리으리한 호텔, 그 모든 것이 없어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도시에서 태어나 그곳밖에는 다른 집을 모르는 멜라니는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스칼렛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금은 그녀도 그 도시를 테라 다음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모조리 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이 표정에 놀란 프랭크는 당황하여 고쳐 말했다. 그는 애써 명랑하게 꾸몄다. 자기로서는 이성을 잃은 부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인들을 보면 그도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얼떨떨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최악의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한테서 들어주기를 바랐다. 남군이 다시 애틀랜타에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은 도저히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광막한 잿더미 위에는 검게 그을린 굴뚝이 수없이 서 있었다. 절반쯤 탄 쓰레기더미, 거리를 가로막는 벽돌 무더기, 그리고 불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늙은 나무는 찬바람에 흔들리며 그을린 가지로 땅바닥을 때리고 있었다. 그러한 광경은 그들에게 얼마나 쓰라린 감정을 불러일으켰던가. 폐허가 된 시가를 바라보면서 남부의 병사들이 얼마나 무섭게 신을 저주했던가를 그는 상기하였다. 그는 약탈당한 묘지 참상 따위는 절대로 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지가 않았다.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그들은 평생을 두고 그 타격을 못 잊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찰스 해밀턴도 멜라니의 부모도 그곳에 묻혀있는 것이다. 그 묘지의 광경은 지금도 악몽이 되어 프랭크를 괴롭히고 있었다. 양키 병사들은 시체와 함께 묻은 보석류를 훔치려고 유골 안치소를 부수고 묘지를 파헤쳤던 것이다. 그리고 시체에서 금품을 약탈하고 관에 못 박아놓은 금이나 은으로 된 이름판을 벗겨내고 은장식이나 은손잡이 등을 뜯어냈다. 해골이나 시체가 파괴당한 관 사이에 나둥거러진 채 처참하게 비바람을 맞고 있었다.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도 프랭크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부인들은 그러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몹시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주인들이 강제로 쫓겨났기 때문에 졸지에 집을 잃은 그 숱한 짐승들이 굶주리며 쏘다니는 광경은 묘지와 다름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왜냐하면 프랭크는 고양이나 개를 몹시 좋아했기 때문이다. 짐승들은 겁에 질리고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숲속의 야수처럼 사나워지고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덮치고 약한 것은 보다 약한 것이 죽으면 그 고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의 하늘에는 독수리떼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불길한 모습을 겨울 하늘이 여기저기에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프랭크는 부인들의 마음을 흥겹게 할 만한, 마음을 달랠 만한 무슨 정보가 없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온전한 집도 그 중에는 있었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다른 집들과 뚝 떨어진 넓은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던 거죠. 교회들이나 프리메이슨 홀은 남아있어요. 상점도 얼마쯤은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상가나 철도 연변이나 파이브 포인트 등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도 그 일대는 전혀 흔적도 없어요. 그럼 하고 스칼렛은 슬픈 듯이 외쳤다. 찰스가 내게 남겨준 그 철도 옆에 있는 창고도 역시 타버렸겠군요. 철도 옆이라면 아마 탔을 겁니다. 그러나 하고 문득 그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 왜 진작 이 말을 꺼내지 않았던가. 기뻐하세요, 여러분. PT 아주머님 댁은 무사합니다. 상당히 상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서 있어요. 어머나, 어떻게 무사했을까요? 벽돌집인데다가 지붕이 애틀랜타에서 단 한 채뿐인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니까 불티가 옮겨붙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시의 제일 북쪽 끝이고 그쪽은 불길도 그리 세지 않았어요. 물론 그곳에 묵었던 적병들이 집을 꽤 험하게 썼던지 마룻바닥이며 마호가니로 만든 기단 난간이 장작으로 불타버렸지만 어쨌든 제 모습은 지니고 있어요. 지난주에 메이콘에서 PT 아주머니를 뵈었을 때 어머나 만나셨군요.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시더군요. 건강하셨어요. 집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려드렸더니 곧 돌아오실 결심을 하셨지요.
하지만 물론 그 검둥이 피터 할아범이 동의한다면 말이지요. 애틀랜타의 시민들은 벌써 많이들 돌아갔어요. 메이콘은 위험하다고 마음이 안 놓였기 때문이겠죠. 샤만은 메이콘을 점령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윌슨의 기습부대가 곧 몰려올 것이라면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윌슨은 샤만보다 더 나쁘다니까요. 그러나 집이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니에요? 어디에서 살려는 걸까요? 스칼렛 부인, 그들은 천막이나 판잣집 또는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사다가 남은 얼마 안 되는 집에서 6가구나 7가구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을 다시 지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아니, 스칼렛 부인,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나만큼 애틀랜타 사람들을 잘 알 겁니다. 그들은 찰스턴에 애착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틀랜타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군이 왔다든가 시가지를 불태워 버렸다든가 그런 정도로는 그 사람들의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애틀랜타 사람들은 멜라니 부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례지만 애틀랜타의 일이라면 마치 노새처럼 고집이 세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곳은 언제나 상당히 주제넘고 건방진 도시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저 같은 인간이 시골뜨기로서 어떤 도시든 좋아하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초에 돌아온 사람들은 약삭빠른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집의 기둥도 돌도 벽돌도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두들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지을 재료를 찾고 있으니까요. 엊그저께도 저는 메르웨더 부인이 메이벨 부인과 검둥이 할멈과 함께 손수레에 벽돌을 주워 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미두 부인도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선생님의 힘을 빌려 곧 통나무 오두막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마르다스빌이라고 불리던 때 애틀랜타에 처음 왔을 때에도 그분은 통나무 오두막에서 살았으니까 또 한 번 통나무 오두막에서 산다고 해도 결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그것은 농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애틀랜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여간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멜라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스칼렛? 스칼렛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2의 고향인 애틀랜타에서의 은근한 기쁨과 자랑이 그녀의 마음에도 넘쳤다. 프랭크의 말대로 그곳은 주제넘고 건방진 도시였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녀는 좋아했다. 그곳은 다른 오래된 도시들처럼 옹졸하고 구습에 젖은 도시가 아니라 그녀의 못지않을 만큼 싱싱하고 기운이 넘치는 도시였다. 나도 애틀랜타 같다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북군이 와서 불을 지르는 정도 가지고는 나를 절대로 항복시킬 수 없을 테니까. 피티 고모님이 애틀랜타로 돌아오신다면 우리도 돌아가서 고모님과 같이 지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스칼렛? 하고 생각에 잠긴 그녀에게 멜라니가 말했다. 혼자 계시게 하면 고모님은 무서워서 돌아가실 거예요. 어머,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곳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멜라니? 하고 스칼렛은 토라져서 대꾸했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으면 멜라니나 돌아가요. 난 말리지 않을 테니까. 어머,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고 멜라니는 난처해서 정색을 하며 외쳤다. 내 생각이 모자랐어요. 물론 언니는 테라를 떠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피터 할아범과 쿠키가 고모님의 시중을 들어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멜라니를 잡아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스칼렛은 사정을 두지 않고 말했다. 내가 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건 언니도 잘 알잖아요. 하고 멜라니가 대답했다. 그리고 난 언니가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날 잡고 애틀랜타로 돌아갈 생각은 말아요. 어느 정도 집이 일어서면 샤만이 돌아와서 다시 불을 지를 게 뻔하니까요. 아니요,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고 프랭크가 말했다. 그는 명랑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얼굴빛은 침울했다. 그는 조지아를 지나서 해안까지 갔어요. 사바나는 이번 주에 점령당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북군은 남캐롤라이나를 향해 진격 중이라고 합니다. 사바나가 점령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사바나는 함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어할 만한 인원이 없었으니까요. 모을 수 있을 만한 남자는 절뚝거리는 사람까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동원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군이 밀리지빌에 침입했을 때에는 나이 같은 것은 문제 삼지도 않고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소집하고 주 교도소에 문까지 열어서 세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종군을 지원하는 죄인은 모두 석방하고 만일 끝까지 싸워내면 죄를 용서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나이 어린 소년 생도들이 도둑놈이나 살인범들과 함께 대열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저도 일종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죄수들을 석방하면 우리들이 있는 곳까지 올지도 몰라요. 스칼렛 부인,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 패들이 있는 곳은 여기서 훨씬 멀고 그들도 지금쯤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 있을 때니까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군인이 되지 말란 법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 그건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멜라니가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고 스칼렛이 잘라 말했다. 가뜩이나 시골에는 도둑들이 득실거리거든요. 양키들도 있고 그리고 하고 말을 꺼내려다가 아슬아슬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웃기 시작했다. 양키들도 있고 우리 같은 병참부도 있고 말이지요. 하고 스칼렛의 뒷말을 병사들이 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새빨개졌다. 하지만 훗장군의 군대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멜라니가 얼른 끼어들었다. 훗장군이라면 사바나를 지탱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죠, 멜라니 부인. 하고 프랭크는 깜짝 놀라며 비난하듯이 말했다. 훗장군은 결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적을 조지아에서 깨어내기 위해 테네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로군요. 하고 스칼렛이 빈정거리면서 말했다. 그래서 저 저주스러운 북군들이 학생들과 죄수들과 향토 방위군 외에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우리들 가운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는 거로군요. 얘야. 하고 제랄드가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말을 좀 삼가라. 어머니가 걱정하시지 않니? 저주스러운 양키예요. 스칼렛은 격하게 외쳤다. 전 그 외의 다른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겠어요. 엘렌의 이름을 듣자 사람들은 이상한 감회에 젖어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했다. 멜라니가 다시 끼어들었다. 메이콘에 계실 때 윌크스대그 인디아나 한이는 못 만나셨어요? 그 사람들은 애슐리에 대한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멜라니 부인. 만일 제가 애슐리 씨 소식을 들었다면 메이콘에서 곧장 말을 물고 당신에게 알리러 왔을 겁니다. 하고 프랭크가 나무라듯이 말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슐리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멜라니 부인. 오랫동안 부인에게 소식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쪽 수용소의 대우는 우리 쪽 수용소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들은 식량이나 양품, 모포가 풍부하니까요.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먹느냐 굶주리느냐 하는 형편이니까요. 도저히 포로들에게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국군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고 멜라니는 격하고 비통하게 외쳤다. 하지만 포로에게는 그걸 주지 않아요. 그건 당신도 알고 있죠, 케네디 씨? 당신은 절 안심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된 우리 쪽의 병사들은 양키가 우리들을 지극히 미워하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의사도 약도 주지 않아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할 거예요. 아, 양키들을 모조리 이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면 전 알고 있어요. 애슐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고 스칼렛이 외쳤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아무도 애슐리가 죽었다고 단언하지 않는 한 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냘픈 희망을 간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그 순간에 그는 죽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요, 일크스 부인. 주인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애꾸눈의 사나이가 위로하듯이 말했다. 저도 첫 마나서스 싸움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 교환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수용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아주 고급 음식을 먹여주던거려. 기름에 튀긴 닭고기나 따뜻한 비스킷. 거짓말을 하시는 거겠지요. 하고 멜라니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은 스칼렛이 처음으로 본 남자에 대한 그녀의 생기에 넘친 응수였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고 애꾸눈의 사나이는 웃으면서 자기 다리를 철썩 쳤다. 여러분, 객실로 가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드리겠어요. 화제를 바꾼 것이 기뻐서 멜라니가 말했다. 피아노만은 양키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셀렌, 어때요? 조율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편없어요. 하고 셀렌이 대답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듯이 프랭크에게 끄덕여 보였다.
그러나 모두들 방에서 나가자 프랭크가 머뭇거리면서 처져 있다가 스칼렛이 소매를 잡아당겼다. 당신한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축 이야기인 줄 알고 한순간 그녀는 움찔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단둘이 불 앞에 서자 프랭크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던 흥겨운 듯한 빛이 싹 가셔 그는 마치 할아범처럼 늙어 보였다. 테라의 잔디밭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갈색의 메마른 표정이었다. 생강빛 구레나룻은 엉성했고 흰 털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수염을 무심히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꺼내기 전에 괴로운 듯이 헛기침을 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니 얼마나 상심되시겠습니까, 스칼렛 부인.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저렇게 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래요, 아버지는 보시다시피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겠죠. 부탁이에요, 케네디 씨.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스칼렛 부인. 그는 신경질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실은 아버님께 상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케네디 씨. 보시다시피 지금은 제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요. 네, 저는 하고 프랭크는 말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신경질적으로 수염을 만졌다. 실은 저 스칼렛 부인, 저는 셀렌 양을 저에게 주십사고 아버님께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고 스칼렛은 재미있는 듯이 놀라면서 외쳤다. 아직도 셀렌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 애한테 구애하셨었는데.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겸연쩍은 듯이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심한 소년 같았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녀가 받아들여줄지 어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 나이가 많은데다 테라 근처에는 풍채가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고 스칼렛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그 애가 아니라 나를 따라다녔다고요. 저는 아직 그녀가 저와 결혼해 줄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한 번도 고백한 일은 없었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전 오하라 씨 허락을 받은 다음 이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지요. 스칼렛 부인, 전 지금 빈털터리입니다.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저도 상당한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고 온 말과 입고 있는 옷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저는 군대에 들어갈 때 땅을 거의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모두 남부동맹의 공채를 사버렸습니다. 그 공채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당신도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것들은 인쇄가 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종이보다도 더 가치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것마저도 저에게 없습니다. 제 누이 동생이 집이 불탈 때 함께 타버렸기 때문이죠. 빈털터리 주제에 셀렌 양을 주십사고 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뻔뻔스러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치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만일 저희들이 약혼을 한다면 저에게도 커다란 위안이 되고 아마 그녀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간의 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녀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는 결혼해달라고 할 생각은 없고 그때가 언제 오리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실한 사랑을 다소라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비록 그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설렌 양의 애정만은 풍부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실 겁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꾸밈없는 위엄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장난삼아 듣고 있던 스칼렛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셀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눈으로 본 셀렌은 이기심과 불평과 무인정으로 똘똘 뭉쳐진 괴물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나 케네디 씨 하고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다. 정말 좋은 얘기예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도와드리겠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당신 편이었고 셀렌은 당신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프랭크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하고 웃음을 참으면서 스칼렛은 대답했다. 가끔 제랄드가 만찬 때 셀렌을 보고 거리낌 없이 이렇게 소리치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거냐 얘야? 너희 지성스러운 구혜자는 아직도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니? 내가 그쪽 의향을 물어보렴? 전 오늘 밤에 그녀의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의 얼굴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힘있게 흔들었다. 당신은 퍽 친절한 분입니다. 스칼렛 부인. 그럼 셀렌을 이리로 보내겠어요. 하고 객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스칼렛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마침 멜라니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피아노는 제대로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중에는 좋은 소리를 내는 키도 있었다. 이윽고 멜라니는 다른 사람들을 노래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층 소리를 높였다. 들어라, 거룩한 천사의 노래. 스칼렛은 발을 멈추었다. 그 정답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찬가를 듣고 있노라니 전쟁이 2번이나 자기들 머리 위로 휩쓸고 지나가고 자기들이 황폐한 땅에 살면서 굶어 죽느냐 마느냐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프랭크 쪽을 돌아보았다. 아까 당신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셨지요? 그건 무슨 뜻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하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른 부인들께는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선에 보충해줄 새 인원이 전혀 없는데도 탈주병의 수요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군으로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막대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식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 본 채 하는 것은 병사들로서도 견딜 수 없는 노릇이겠지요. 그들은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꼬리를 이어 고향으로 탈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저는 나무랄 수가 없지만 군대의 힘은 그 때문에 약해져 가는 겁니다. 군대는 먹을 것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데 그들은 식량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식량을 얻는 것이 제 일이니까 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군이 애틀랜타를 탈환하고 나서 전 이 지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만 언치새 한 마리 먹여 살릴 만한 양식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바나까지 남쪽으로 300마일 사이에는 어디에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철도는 파괴되고 새총은 보충되지 않고 탄약은 바닥나고 신을 만들 가죽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요? 전쟁이 끝날 날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부동맹의 희망이 시들어가는 것보다도 양식이 결핍됐다는 말이 더욱 스칼렛을 슬프게 했다. 얼마 전부터 그녀는 말에다 집마차를 달고 포크에게 금화와 북부의 돈을 주어 이웃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식량이나 옷감을 사러 보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프랭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메이콘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 메이콘에 가면 식량이 있을 것이다. 병참부 사람들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가버리면 포크를 메이콘으로 보내야지. 어쩌면 소중한 말을 군대에 증발당할 염려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한 모험쯤은 무릅써야 할 것이다. 오늘 밤엔 언짢은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케네디 씨. 하고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의 작은 사무실에 가서 앉아 계세요. 조금 있다가 셀렌을 보낼게요. 그러면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프랭크는 얼굴을 붉히고 싱글거리면서 방을 나갔다. 스칼렛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없다니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셀렌이 결혼해버리면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하나 줄어들 텐데. 이듬해 4월 지리멸렬한 구부대의 잔존 병력에 대한 통수권을 되돌려받은 존스턴 장군은 북부 캐롤라이나에서 항복했고 이리하여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그 소식이 테라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주일이나 지나서였다. 테라의 사람들은 각자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서 소식을 알아올 만한 겨를이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빴기 때문에 남을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소식이 더디 전해졌던 것이다. 때마침 봄가리가 한창 바쁜 때여서 사람들은 포크가 메이콘에서 가지고 온 목화나 야채씨를 뿌리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메이콘에서 옷감이며 종자며 가금류며 햄이며 소금에 절인 돼지 안심이며 굵게 간 밀가루 등 속을 집마차에 싣고 탈 없이 돌아온 뒤로
포크는 그 자랑만을 늘어놓을 뿐 도무지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 그는 두고두고 되풀이하여 아슬아슬하게 모면한 여러 차례의 위기와 테라로 돌아오기 위해 그가 지나온 샛길과 시골길과 인적이 드문 길들과 옛날 오솔길들과 수레가 못 다니는 좁다란 다리 얘기를 했다. 그가 길에서 헤맸던 5주일은 스칼렛에게는 고뇌의 기간이었다. 하지만 그가 여행이 성공했다는 것이 기뻤고 그녀가 준 돈을 무척 많이 남겨왔다는 것이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포크를 꾸짖지 않았다. 그녀는 포크가 그토록 많은 돈을 남겨서 돌아온 까닭은 가금과 대부분의 식량을 돈을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의심을 품었다. 포크는 마침 지나가는 길가에 아무도 지키지 않는 닭장이나 쉽게 들어갈 만한 훈제장이 있는데 그녀의 돈을 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리라. 이리하여 먹을 것도 조금 생겼기 때문에 테라의 사람들은 생활을 조금이라도 여느 상태로 되돌려 보려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힘에 겨울 만큼의 일이, 너무나 많은 일이, 끝도 없는 일들이 있었다.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말라버린 지난해의 목화줄기를 파엎어야만 했다. 보습에 길들지 않은 말이 마지못해 밖으로 끌려다니고 있었다. 채소밭이 잡초를 뽑아 씨를 뿌리고 장작을 패고 그리고 양키가 닥치는 대로 태워버리고 간 우리나 몇 마을에 걸친 밭의 울타리 수선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포크가 설치해 놓은 토끼덫은 하루에 2번씩은 돌아보아야 했고 개울에 던져놓은 낚싯바늘의 미끼도 갈아 끼워야만 했다. 침대도 정돈해야 했으며 마룻바닥도 청소해야 했다. 음식을 마련해야 했고 접시도 닦아야만 했다. 돼지나 닭에게 먹이를 주어야 했고 알도 모아야만 했다. 소의 젖을 짜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소를 늪지대 가까이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겨야 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양키나 프랭크 케네디 부하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린 웨이드까지도 일을 해야 했다. 아침마다 그는 광주리를 들고 의젓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그리고 불쏘시개가 될 잔가지나 지적개비를 주워오는 일을 했다. 이 지방에서 출전한 병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돌아온 것은 퐁텐가의 아들들이었고 남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갖고 온 것도 그들이었다. 또 신을 신은 알렉스는 걸어서 왔고 신이 없는 토니는 안장 없는 노새를 타고 왔다. 토니는 언제나 그 집안에서 제일 좋은 것을 차지하곤 했었다. 4년 동안 햇볕과 폭풍우에 시달렸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몰라보게 검어졌고 전에 비해 철사처럼 여위었으며 종군 기념인 검은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라 있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같이 보였다. 미모사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은 집으로 줄 다름질을 쳤지만 그들은 아주 잠깐 동안 테라에 들러서 여자들에게 키스를 하고 남부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젠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말았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그걸 그다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런 이야기는 건드리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미모사 농장이 불탔는지 어떤지 하는 것뿐이었다.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많은 친지들이 집터에 굴뚝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만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이 무사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자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양키의 군대가 왔을 때 셀리가 죽을 각오로 말을 몰아서 알려주러 왔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근사하게 울타리를 뛰어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스칼렛에게서 듣자 그들은 배꼽을 쥐며 웃었다. 셀리는 용감해요 하고 토니는 말했다. 조가 전사해버려서 정말 불쌍해요. 그런데 씹는 담배는 없을까요, 스칼렛? 있는 거라곤 레비트 담배뿐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옥수수의 속대로 만든 파이프로 태우세요. 난 아직 그런 처량한 신세는 아니요 하고 토니가 말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렇게 되겠지만. 디미티 멀로는 무사한가요? 하고 간절하게 그러나 다소 겸연쩍은 듯이 알렉스가 물었다. 그가 셀리의 동생 디미티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스칼렛은 어렴풋이 생각해냈다. 오, 그럼요. 그녀는 지금 페이에트빌에서 그녀의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러브조이에 있는 그들의 집이 타버렸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메이콘에 가 있어요. 알렉스가 묻고 싶었던 얘기는 디미티가 혹시 향토방위군의 어느 용감하신 대령님하고 결혼이나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고 토니가 약을 올렸고 알렉스는 그에게 눈을 부라렸다. 물론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고 스칼렛이 재미있어 하면서 말했다. 어쩌면 그녀가 결혼했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하고 알렉스가 침울하게 말했다. 대체 어떻게 저주받아야 마땅할. 실례했어요, 스칼렛. 하지만 검둥이들은 모두 해방되고 가축은 없어지고 주머니에는 한 푼의 돈도 없는 처지에 어떻게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디미티가 그런데 신경 쓰지 않으리라는 건 아시잖아요.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알렉스 퐁테는 그녀의 애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스칼렛은 디미티에게 유리하도록 칭찬을 늘어놓을 수가 있었다. 연병할 놈이 이런 또 실수를 했군요. 욕하는 버릇을 어서 고쳐야지. 그러지 않으면 할머니에게 늘씬하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나는 어떤 여자에게도 가난뱅이와 결혼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난 마음에 걸리니까요. 앞 현관에서 스칼렛이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멜라니와 셀렌과 캐리는 남부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 집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다. 자기 집을 향해 테라의 뒤쪽 들판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청년들이 가버린 다음에 스칼렛이 안으로 들어가자 엘렌의 작은 사무실 소파에서 여자들이 함께 흐느껴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사랑하고 소망했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꿈이 그들이 친구와 연인과 남편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가족을 거지로 만든 남부의 대의가 모두 다 끝장났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대의는 영원히 멸망해버렸다. 그러나 스칼렛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항복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스칼렛은 아, 잘됐다 하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젠 암소를 빼앗기지 않겠지. 말도 걱정 없다. 우물에서 은그릇을 꺼내어 모두들 마음 놓고 나이프나 포크를 쓸 수도 있다. 근처 일대로 식량을 구하러 나가도 조금도 겁날 것이 없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말발굽 소리를 들어도 다시는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어두운 밤중에 잠이 깨어 제갈 부딪히는 소리며 어지러운 말발굽 소리며 양키의 사나운 명령소리 따위가 저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 꿈이냐 생시냐 하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일도 이젠 없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테라가 무사했다는 것이다. 이젠 그녀의 악몽이 현실이 될 염려는 없었다. 잔디밭에 서서 소중한 그녀의 집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도 안 보게 될 것이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불길이 무시무시하게 울부짖는 소리도 안 듣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대의는 죽어버린 것이다. 언제나 그녀에게 있어서 전쟁은 어리석은 짓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평화 쪽이 훨씬 더 좋았다. 남부동맹의 깃발이 오르는 것을 보아도 눈을 빛낸 적이 없었고 딕시가 울리는 것을 들어도 감동에 떤 적이 없었다. 궁핍이나 지겨운 간호일이나 농성의 공포 혹은 최근 몇 개월 동안 허덕이는 동안에도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진 고생을 견디게 했던 대의의 승리에 대한 광적인 감정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해도 그녀로서는 울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끝났다. 무한정 계속될 것만 같았던 전쟁, 청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전쟁은 그녀의 인생을 두 토막으로 쪼개놓고 끝나고 말았다. 그 쪼개짐은 너무도 확실했으므로 그녀는 마음 편했던 시절을 기억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녀는 예쁜 모로코 가죽으로 지은 슬리퍼를 신고 스커트에는 라벤더의 향기가 풍기는 주름 장식을 단 아름다운 스칼렛의 모습을 무감동하게 상기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였던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마을에 있는 네로라 하는 젊은이들을 발밑에 무릎 꿇리고 100명의 노예들을 몸짓 안으로 부리고 테라의 불을 등에 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욕망이라도 들어주는 양친의 애정으로 지켜지던 스칼렛 오하라였다. 애슐리를 제외하고 그녀의 삶 속에 손에 넣지 않은 것이라고는 없는 버릇없고 경솔한 스칼렛이었다. 향주머니를 차고 무도화를 신었던 그 처녀는 최근 4년 동안의 험하고 긴 길 어딘가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고 뒤에 남은 것은 부지런히 잔돈을 세거나 여러 가지 천한 막일에 손이 까칠해진 날카로운 푸른 눈의 여자, 그녀가 서 있는 불멸의 붉은 흙 외에는 파괴로 인해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의 여자였다. 현관에 서서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스칼렛의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카를 더욱더 많이 심어야 해.
내일 포크를 메이콘으로 보내서 씨앗을 더 사오라고 해야겠어. 이젠 양키들이 모카를 태워버리지도 않을 테고 우리 군대에서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될 테니까. 옳지. 이번 가을에는 모카값이 틀림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거야. 그녀는 아담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소파에서 흐느껴 오는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책상에 앉아 깃털 펜을 집어들고는 남아있는 현금에서 모카씨를 더 살 비용을 계산했다. 전쟁은 끝났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거센 행복감이 밀어닥치자 그녀는 깃털 펜을 떨어뜨렸다. 전쟁은 끝났고 만일 애슐리가 살아있다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녀는 멜라니가 대의의 상실을 애도하는 중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게 여겼다. 잠시 후면 우린 편지를 받을 거야. 아니야, 편지가 아니지. 우린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 하지만 머지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이는 우리들에게 소식을 전할 거야. 하지만 몇 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애슐리에게서는 소식이 오지 않았다. 미덥지 못한 남부의 우편 사무는 시골 지역에는 전혀 손이 미치지 못했다. 가끔 애틀랜타에서 오는 여행자가 이곳에 들러 조카들에게 돌아오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피티고모의 편지만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애슐리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